잔치 끝났어요. 집에 가세요. 서울의 화려한 라메르 파티 한복판에서 그 말이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샴페인 잔이 공중에서 멈추고 대화가 얼어붙었죠. 하지만 저는 초라한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진실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그 말조차 저를 멈추게 하진 못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 함께 잃은 것처럼 보였던 지난 7년, 그리고 화려한 성공과 명성으로 가득한 서울 한복판에서 제가 치욕을 넘어 진짜 주인으로 돌아온 순간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 아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며느리는 고급 핸드백을 자랑하며 사교계가 내 손끝을 지나칠 때 정작 나는 아무도 몰래 버티며 진짜 힘은 무엇인지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그 치열한 순간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결국 모두가 놀랄 결말을 만들어낸 진짜 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배신, 통곡, 그리고 치욕과 통쾌함이 뒤섞인 7년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과 사랑을 지키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화입니다. 지금은 부산의 작은 골목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식 레스토랑의 주인이었죠. 라메르 서울. 지금도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이상하게 쿵 하고 뛰어요. 그곳은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식당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지훈이 그곳에서 손님들과 가족 모임을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가족 모임이라 웃기죠. 그 가족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손자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작은 선물 하나라도 건네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해서요. 라메르는 여전히 그 화려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흰 식탁보 위에는 반짝이는 은재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와인잔 속 붉은 빛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부유층의 여유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 모습은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해진 코트 소매, 오래된 가죽 핸드백, 손끝에 남은 설거지 세제 냄새. 그 어떤 것도 이곳의 공기와 어울리지 않았죠.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했습니다. 그 말투엔 반가움보다 난처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옆엔 며느리 은혜가 앉아 있었죠. 비단처럼 흐르는 블라우스에 다이아 귀걸이, 완벽하게 손질된 네일. 모든 게 반짝거렸습니다. 그 반짝임 속에서 저의 초라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죠. 저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지호 생일이잖니. 손자한테 주려고. 은혜의 미소가 그때 처음으로 깨졌어요. 그리고 그 미소 자리에 싸늘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긴 그런 자리 아니에요. 가족 자리 아니야? 그건 좀 다르죠.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녀는 제 말을 자르듯 말하고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점점 이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은혜의 지인 중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버건디색 드레스에 금빛 목걸이를 한 여자였죠. 그녀의 말투는 천진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경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가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던 분이에요. 착각하신 것 같네요.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자가, 제 가족이 모두 앉아 있는 자리에서요. 제 존재가 지나가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식당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여긴 어머니 오실 자리가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손가방에서 구겨진 지갑을 꺼냈죠. 그리고 식탁 위에 지폐 몇 장을 올려놨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밥은 못 먹었지만 자리세는 치러야지. 그때 식당의 조명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절 보는 것 같았어요. 비웃는 눈, 속삭이는 입술,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싼 구두 소리가 바닥을 두드리는 사이 제 낡은 신발은 바닥에 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그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오래된, 더 깊은 무언가였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비서님, 라메르 문 닫으세요. 지금 당장.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곧 식당 조명이 한번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고 웨이터들이 허둥대기 시작했죠. 비상등이 켜지자 식당의 화려함이 거칠고 낯설게 드러났습니다. 은혜가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전인가요? 누가 좀 뭐 해봐요. 그때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아니요.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건물 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훈은 그제야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치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를 보는 사람처럼요. 그 시선 속에서 저는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건 복수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내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라메르의 주인이었던 여자가 어떻게 모든 걸 잃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그토록 오랜 시간 침묵해야 했는지,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새벽 4시 반 어둠 속에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윤정화 씨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잠이란 사치 따윈 오래전에 잃어버린 지 오래였죠. 벽 뒤로 들려오는 덜컹거리는 수도관 소리, 오래된 난방기의 기침 같은 진동. 그것들이 그녀의 하루를 깨우는 신호였습니다. 그날은 라메르에서 모욕을 당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잊힌 사람이 되어 있었죠. 작은 원룸은 방이라기보다 창고 같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말라붙은 꽃잎처럼 들떠 있었고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면 먼지들이 희미하게 춤을 췄어요. 난방기는 오래되어 뜨거운 바람보다 먼지를 더 많이 뿜어냈습니다. 그래서 정화 씨는 두꺼운 스웨터 2벌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자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끝이 시려 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쌌어요.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을 보니 예전엔 그토록 자신 있던 눈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요리사로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던 얼굴이었죠. 손끝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던 그 시절, 그녀의 주방은 예술의 무대였고 그 손은 모든 맛을 지휘하던 지휘자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 손은 굳어 있었고 마디마다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상자를 들고 얼음을 깨느라 생긴 자국들이었죠. 시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 길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섞지 않아도 되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를 달래는 시간이었거든요. 멀리서 트럭 경적 소리가 들리고 바다에서 밀려온 짠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어쩐지 익숙하고도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죠. 자갈치 시장에 도착하자 사람 소리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윤 사모님, 오늘도 왔어요? 박 사장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오래된 친구 같았지만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윤정화는 그저 부지런하고 믿을 만한 일꾼일 뿐이었죠. 정화 씨는 바닥에 쌓인 얼음을 빗자루로 밀고 물고기 상자를 나르고 오징어를 손질했습니다. 비늘이 튀어 얼굴에 붙어도 허리가 저려도 입술은 다물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썩은 것과 싱싱한 것을 단번에 구별해냈죠. 그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내 요리를 위해 재료를 고르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수익을 위해 그 감각을 사용하고 있었죠. 점심 무렵이 되자 시장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정화 씨는 벤치에 앉아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비닐 안에 들어있는 단출한 점심이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죠.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휴대폰 화면을 켜니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훈. 세 통의 부재중 전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돈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그의 첫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걱정도 인사도 없이 필요한 액수만 담긴 말. 얼마나? 한 50만 원 정도요. 식당 재료비 때문에. 정화 씨는 계산을 할 것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안에 보낼게. 고마워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짧은 침묵 뒤에 덧붙인 말이었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자주 흘렸던 탓일 겁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스크롤했습니다. 며느리 은혜의 SNS가 눈에 들어왔죠. 거기엔 화려한 사진들이 넘쳐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샴페인, 해외여행,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그 배경엔 어김없이 라메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그 식당,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었죠. 해시태그 부산 파인다이닝, 해시태그 인생은 아름다워. 짧은 해시태그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식당의 조명, 그 의자, 벽돌 하나하나 모두 그녀가 손수 고른 것들이었어요. 오래전 골목의 작은 주방에서부터 쌓아온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윤 사모님. 고개를 들자 최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두 팔 가득 식료품을 들고 조금은 숨이 찬 얼굴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또 이렇게. 그냥 왔어요. 짧고 단단한 말투였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그랬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아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쌀이랑 생선 조금이에요. 반찬거리도 넣었어요. 이러면 미안하잖아요. 사모님, 미안할 게 어디 있어요.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배들이 천천히 흔들리고 갈매기 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최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대로는 안 돼요. 변호사한테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다시 사모님 손에 들어와요. 법적으로 라메르는 여전히 사모님 거예요. 정화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가 스스로 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 사모님을 너무 무시해요. 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사모님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고 사모님은 새벽마다 시장 바닥을 닦고 계시잖아요. 그 여자는 내 며느리야. 그리고 지훈이는 내 아들이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일은 견디는 거예요. 그 말에 최 비서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화의 인내가 언젠가는 그녀 자신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그녀의 존엄과 사랑이 그 잔인한 세상 앞에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최 비서는 또 다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은 소문이 있었죠. 지훈과 은혜가 새로운 투자 제안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웠고 누군가 윤정화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말도 들었죠.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정화 씨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그 아들이 어쩌면 가장 큰 배신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모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최 비서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따뜻했어요. 약속이에요. 정화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의 그 약속이 앞으로 다가올 폭풍 속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쌀봉지를 꼭 쥔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멀리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건 작은 전조 같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녀는 모른 채 걸어갔습니다. 단 2달 뒤 그 식당 한가운데에서 그녀의 침묵과 희생이 폭발할 거라는 걸.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관계가 무너질 거라는 걸요. 윤정화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의 인내가 이제 막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짠내가 났습니다. 윤정화 씨는 손끝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생선 상자를 옮기고 있었죠. 바닥에 물이 차갑게 발목을 감싸며 번들거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보다 더 깊은 냉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냄새도 이 물도 내 요리의 시작이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불과 7년 전만 해도 그녀의 아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을 깨우던 건 바닷바람이 아니라 해운대의 햇살이었습니다. 고급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반짝이고 침대 옆에는 향긋한 커피 향이 피어오르곤 했죠.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머리를 묶고 하얀 셰프복을 걸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요리로 감동을 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그녀의 이름 윤정화. 부산 미식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라메르. 그녀의 왕국이자 제2의 삶이었죠. 절벽 위 유리 건물, 바다를 바라보는 창가,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고급 와인이 열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요리를 한 입 베어물며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미식 기자들은 그녀를 한국의 알랭 뒤카스라고 불렀고 프랑스 요리협회에서는 초청장을 보냈죠. 정화 씨는 늘 말했습니다. 요리는 정직해야 해요. 정직한 재료, 정직한 손, 그리고 정직한 마음. 그래서 그녀의 음식은 늘 따뜻했고 먹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그 결과 세상은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남편 민우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맡았고 그녀는 요리를 맡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죠. 당신은 요리에만 집중해. 돈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민우 씨의 그 말은 늘 믿음직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 고생해온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빴습니다. 라메르 주방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분주했고 그녀의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접수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셰프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급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녀는 잠깐 손을 닦고 나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 맞으시죠? 그들의 표정에는 예의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이 놓였습니다. 서류가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죠. 남편분이 레스토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업에 투자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요? 8억 원입니다. 한 달 안에 상환이 안 되면 레스토랑과 건물은 전부 압류됩니다. 순간 정화 씨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적힌 서류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윤민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반복되어 있었죠. 모든 페이지에 그녀의 인생을 갉아먹는 잉크처럼.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투자, 빚, 실패, 또 다른 빚. 끝없는 고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한 번만 성공하면 다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당신한테 말 못했어. 당신은 나를 실망할까봐. 그날 이후 정화 씨의 하루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의 불빛이 꺼지고 주방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소식을 수군거렸고 언론은 라메르 파산 위기라는 제목으로 떠들어댔죠. 그러다 2주 후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 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이 무너져 내릴 때 느끼는 절망,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결과였죠. 그 후 3개월 동안 그녀는 지옥을 걸었습니다. 은행, 변호사, 채권자, 경매통보서, 전화벨 소리.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마저 손에서 뗐습니다. 라메르의 주방에 있던 프랑스산 식기들과 조리도구는 중고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한때 손님들이 줄 서서 들어오던 레스토랑의 불빛이 꺼졌을 때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최비서. 라메르의 첫 직원이자 누구보다 그녀를 오래 봐온 사람이었죠.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문서의 한 구석을 짚었습니다. 이 조항 보세요. 건물 가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사모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내가 몰랐던 조항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 건물은 법적으로 사모님 거예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 씨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요?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불법으로 매입한 거예요. 재판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최 비서는 간절히 설득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좁은 방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남은 돈은 아들 유학비로 보냈습니다. 지훈이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살고 있었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의 눈엔 울음이 맺혀 있었지만 정화 씨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는 너 인생 살아. 하지만 됐어.
엄마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아들에게 진실을 숨겼습니다. 건물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재산이 여전히 자신 명이라는 것, 모두 묻어두었습니다. 최 비서에게만 말했죠. 아들이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두세요. 그래야 그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엄마 돈 덕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아들은 자신을 성공한 남자라고 믿게 되었고, 어느 날 그녀 앞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시장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정화 씨의 마음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바다보다 더 깊게, 절벽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선택이 만든 결과 그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침묵의 대가가 과연 옳았던 걸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온 그 인내가 결국 자신을 파괴한 건 아닐까? 윤정아 씨는 오늘도 시장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눈앞에 다시 라메르의 간판이 아른거렸습니다. 바다가 부서지는 절벽 위,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 불빛이 마치 그녀를 다시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날의 향기와 함께 천천히 그녀의 마음속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윤정화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싸늘한 새벽 공기가 호텔방 틈새로 스며들었죠. 벽 하나 너머 옆방 TV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 밝고 시끄러운 소리가 마치 자기 인생을 비웃는 것 같았죠. 눈을 감아도 민호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 아줌마 누구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귓가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 짧은 말이 정화의 세상을 산산이 부숴버렸죠.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미움받아야 하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어요. 단지 가진 게 없고 말투가 서툴고 세련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 싶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 정화는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늙어 있었습니다. 눈과 주름 사이로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괜히 머리카락을 빗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어요. 아들 앞에서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작은 종이 가방에 로봇 장난감을 넣고 버스카드를 손에 쥔 채 정화는 다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직접 보고 말해야겠다고요. 아들에게 나 아직 살아있다고요. 서울의 도심은 평일 아침답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화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멈춰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분주히 흘러가는데 자신은 그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처럼.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잠깐 숨을 고르던 그녀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아들이 살고 있었죠. 자신의 청춘이 다 녹아든 돈으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세워준 아들의 삶이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서서 정화는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 서지훈 씨 집에 볼 일이 있는데요. 어머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화 어르신 죄송합니다.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정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리 전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죠. 며느리 은혜가 자신이 올 걸 예상하고 미리 막아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훈이 엄마인데요. 왜 제가 못 올라가요? 정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경비원은 눈을 피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냥 짓이라서요. 그녀는 말없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 택배를 받으며 웃는 사람들. 그 모든 평범한 가족의 장면 속에 자신만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택배라도 전달해 드릴까요? 정화는 손에 든 로봇 상자를 바라봤어요. 포장지가 조금 찢어져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직접 전하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발걸음을 돌리며 문득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굽은 어깨, 낡은 코트,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죠. 마치 유리 속 그림자처럼 세상과 분리된 존재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화는 여러 번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조차 버려졌다는 현실. 그게 그녀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괜찮아. 엄마는 원래 다 그렇게 참고 사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너무도 떨렸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랍 위에 조심스럽게 장난감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포장지 위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쳤어요. 그게 마치 기다림처럼 느껴졌죠. 언젠가 손자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 마지막 희망을 품은 기다림. 며칠 후 정화는 옛 동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훈이 소식 들은 거 있어? 친구의 목소리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화야, 미안한데 들은 얘긴데 내가 보냈던 선물들 다 반송됐다더라. 그리고 그 돈으로. 그녀는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았죠. 눈물이 아니라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화는 또다시 SNS를 열었습니다. 그곳엔 며느리의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민호의 유치원 졸업식. 사진 속 가족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화면을 밀었어요. 수백 장의 행복한 사진들 속에서 자신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불현듯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밤 10시 47분.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낯선 남자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윤정아 씨 맞으십니까?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비통하고 조심스러웠죠. 서지훈 씨 관련해서 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끝나자마자 정화의 손끝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죠. 그녀의 심장이 천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방 안. 난방도 되지 않는 아파트에서 윤정아 씨는 얇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죠. 찬 공기가 목으로 스며드는 걸 느끼며 겨우 잠에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지훈이니? 이 밤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니?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엄마. 급한 일이에요. 정화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배신당했어도 아들이란 이름 석자만 들으면 여전히 가슴이 먼저 반응했어요. 무슨 일이야, 지훈아? 괜찮아? 민호는? 우린 괜찮아요. 근데 돈이 좀 필요해요.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그건 정화 씨가 가진 거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투자자가 막판에 빠졌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식당 라 메르 서울이 진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두 번째 매장을 내려고 해요. 엄마, 이건 진짜 기회예요. 성공하면 3배로 돌려드릴게요. 평생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라메르. 정화 씨가 손끝과 눈물로 키워낸 식당 이름이었죠. 그 식당이 이제 아들의 입에서 투자 사업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 한가운데였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벽 너머로 이웃 싸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엄마의 마음만은 그대로였죠. 그래, 지훈이는 내 아들이잖아. 이건 아이의 미래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침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정화 씨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직원은 낡은 코트에 장갑도 끼지 않은 여자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2천만 원. 전부 송금하시겠어요? 네, 아들한테요. 사업 자금이에요. 그 말이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급격히 내려가는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업이 바쁘겠지. 정화 씨는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토요일 아침 산산이 부서졌죠. 시장 입구에 나타난 건 최 비서였습니다. 라 메르를 함께 지켜온 오랜 직원이었죠.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윤 사모님, 이거 좀 보셔야 합니다. 그가 건넨 휴대폰 화면 속엔 은혜 씨의 SNS가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고급 부티크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죠.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해시태그 새 가방 해시태그 명품 나이프. 그날 밤 정화 씨가 송금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식었습니다. 한때 자신도 그런 가방을 꿈꿨던 시절이 있었죠. 가격이 얼마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 1,500만 원. 자신이 보낸 돈 대부분이 거기에 쓰였던 겁니다. 사모님 돈입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투자자한테 받았다고 했답니다. 며느리는 그 돈이 사모님에게서 온 줄 몰라요. 이거 보세요. 송금 시간하고 게시물 올라온 시간 딱 맞아떨어집니다. 화면을 넘길수록 정화 씨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는 아들. 그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건배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 샴페인 병 하나의 값이 자신이 며칠 동안 벌어야 하는 돈보다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정화 씨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귀에도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에 매달아 두었던 작은 열쇠를 돌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서류들이 비닐에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라 메르 건물의 계약서였죠. 그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몇 년 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등기해 두었던 서류. 건물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아들은 단지 관리 계약으로 운영 중이었죠. 그 계약은 단 한 통의 전화로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화 씨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계약서 위를 스쳤습니다. 내가 이걸 쥐고 있었다고.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다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뛰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사흘의 침묵 끝에 돌아온 말이 그게 전부였죠. 고맙다. 그 한마디에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라 메르 서울 오픈 파티 열어요. 초대받은 사람만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그러는데 엄마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대요. 이미지 때문에요. 이해하시죠? 이미지.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이미지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세운 식당, 자신의 돈으로 일군 성공. 그 축하 자리에 자신은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수년간 눌러왔던 수치와 인내가 산산이 부서지며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뜨겁고 명확하고 너무도 낯선 감정이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시선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정화 씨는 휴대폰을 들어 최 비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비서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지금 시작해요. 변호사도 연락하시고. 이제 라 메르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건 떨리는 숨소리.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확실했던 적은 없어요. 정화 씨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첫눈이었죠. 그 눈발이 차갑게 떨어지는 그 순간 정화 씨의 마음속엔 오히려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꺼지지 않던 불이 이제야 제대로 깨어난 듯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미지라. 그럼 그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할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창문 밖의 하얀 세상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난 버스는 고속도로 위를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점점 멀어져 갔죠. 윤정화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식지 않은 편의점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값싼 커피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비싼 와인보다 따뜻했습니다. 잠깐 눈을 감자 불빛들이 물결처럼 스쳐가며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의 주방, 손끝이 부르트도록 썰고 볶고 간 맞추던 기억들. 손님들이 이게 진짜 라메르의 맛이야 하며 웃던 그 시절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엄마라 부르며 품에 안기던 어린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과 타협하고 허영과 거짓의 옷을 걸칠 만큼 외로워질 줄은요. 그러나 동시에 알게 되었죠. 한 번의 추락이 끝이 아니며 사랑이란 가르침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정화의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 묶여있던 매듭이 풀려버린 듯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점점 푸른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죠. 부산의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돌아가는구나. 그녀는 작게 그러나 확실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곁에 앉은 최 비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윤 여사님, 그 사람들은 오늘 밤 절대 잠 못 잘 겁니다. 아마 몇 주는 시끄럽겠죠.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에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코트를 여몄습니다. 남루한 천이었지만 그 어떤 드레스보다도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명품 가방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진짜 품위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데 있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낮게 속삭였습니다. 버스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어둠 속에서 바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화야, 사람의 손은 남을 위해 쓸 때 제일 아름다운 거란다. 그 말처럼 그녀는 평생 손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을 먹이고 위로하고 살렸죠. 그러니 이번엔 그 손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버스가 부산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도시는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보도블록 하나하나가 낯익고 반가웠죠. 그리고 그때 오래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지훈. 손가락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부드럽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지금 부산이에요. 민호도 옆에 있어요. 내일 찾아뵈도 될까요? 정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의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바다도 보고 밥도 먹자. 짧지만 따뜻한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그녀는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죠. 찬란한 금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정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돈도 명성도 허영도 사라졌지만 진심과 용서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새로 태어난 평화가 바다의 숨결처럼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부산 바닷가의 작은 식당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라메르 다시.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 섰습니다. 손끝이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명예보다 더 값진 삶을 만들고 있었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짜 주인이란 건물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자기 자신을 지켜낸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부산의 아침 햇살 속에서 윤정화가 고요히 미소 짓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미소에는 긴 세월의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 위에는 다시 피어난 존엄이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의 귀환이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